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중국 문화 전문가 이우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에 있습니다. 주로 중국 소설 그리고 중국 영화를 학생들하고 같이 보면서 영화와 소설을 통해서 중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중국인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학생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같이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중국이 G2 강국, G2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중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하고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G2 시대의 중국은 무엇을 꿈꾸는가입니다.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하고 현재 세계 강국인 미국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나라가 싸운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주로 공격을 하고 이제 중국이 수비, 방어를 하고 있죠. 이 싸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중국 공산당이 큰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00살이 됐어요. 그 생일 잔치상에서 시진핑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공산당이 100년이 됐는데 중국 공산당이 걸어온 길, 추구한 목표를 한마디로, 한 주제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중화민족을 위대하게 부흥시키는 일이었다.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은 존재해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흥시킬까요? 중화민족을 위대하게 부흥시킨다고 하는데 그 방법, 길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나 서구 나라 이런 나라들이 마치 선생 노릇을 하듯이 중국이 이쪽 길을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식의 방법, 우리의 길을 찾아가겠다.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당당히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의 생각이고 지금 중국 정부의 뜻입니다. 자, 중국 공산당의 생각 그리고 중국 정부의 생각이 이럴 때 미국은 이런 중국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백악관에서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중국이 이렇게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대응 전략을 짜는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서 이런 개혁 개방의 길을 갈 때 미국이 많이 도와줬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오히려 지체되고 있고 때로는 뒤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래 미국이 중국의 시장화 그리고 개혁 개방을 도와줄 때는 이렇게 가면은 중국에서 민주화도 일어나고 그리고 시장도 더더욱 확대되면서 서구와 같은 사회, 미국과 같은 국가로 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중국이 전혀 그런 길로 갈 것 같지가 않다. 자유로운 사회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미련을 버렸어요. 민주화가 일어날 것이다. 시민사회가 커질 것이다. 미국처럼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중국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중국은 결코 미국이나 서구와 같은 가치, 제도,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인민을 갈라놓겠다. 뭐 때문에 갈라놓을까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공산당을 붕괴시키는데 미국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동맹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압박하고 최대한 힘을 모아서 붕괴시키고 봉쇄하겠다. 더구나 미국이 다급해졌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미래 선진 과학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세계 패권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4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4차 산업 시대를 발빠르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만약 4차 산업 시대에 중국이 선두에 선다면 세계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막아야 되겠다. 이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는요, 지금 민주당 정권입니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있죠.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고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 편을 드시겠습니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만약에 결정적인 순간에 한 나라를 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미국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미국 동맹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싸움이 심해지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중국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좋지 않게 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아갑니다. 한 70%의 국민들이 미국을 지지하고 약 70%의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혐오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한 70%에서 75% 사이의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우한에서 폭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대한 감정보다 더 안 좋아요. 물론 중국에 대한 이런 혐오의 감정은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전 세계인들이 한 80%가량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전 세계가 이렇게 혐오하고 좋지 않은 감정으로 중국을 바라보니까 중국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에는 중국이 망할 것 같으세요?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망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 정부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중국 역사를 볼 때 숱한 나라들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했잖아요. 그런데 붕괴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에게 민심을 얻고 있을까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요.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95%입니다. 중국에서 조사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거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1년만 조사한 게 아니라요. 하버드 대학에서 2, 3년을 주기로 면담을 통해서 꾸준히 조사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86%였는데 2020년도에 95%예요. 계속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망하지 않습니다. 자국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망하겠어요?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인들 중에서도 중국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분간 중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요. 중국이 무너지면 그 파편이 튀는데 그 파편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에 수출하는 비율을 보면 한 25%, 많을 때는 30%까지 갑니다. 그리고 수출을 더 많이 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있어요.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드러나가는 수출액까지 포함시킨다면 곧 4분의 1이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거죠. 중국이 망하면 그 파편이 제일 먼저 어디에? 한국에 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기도 합니다. 중국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중국이 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세계사의 패권은 늘 바뀌니까 미국이 망할까요? 미국도 절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패권 교체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중국이 쉽게 미국 따라잡지 못합니다. 쉽게 대체하지 못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국면이 짧게는 30년 내지 5년, 길게는 100년은 간다고 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한국인과 한국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세기를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강대국, 미국 공부, 중국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이 싫지만 우리가 중국을 미워하고 혐오한다고 해서 중국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을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아는데 상대를 모르면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이겼다 졌다 반복합니다. 그런데 나도 알고 상대를 알면 100점 불태입니다. 위태롭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G2 시대에 우리가 중국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중국의 생각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G2 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속마음, 중국이 꿈꾸는 가장 큰 꿈, 그 첫째는 중국이 근대에 당했던 치욕을 씻고 다시 부활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복잡한 나라예요. 단순한 왕조 또는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은 영토 주권도 있지만 독특한 문명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체계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뭔지,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지 이런 자기 나름의 가치관과 사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둘이 합쳐져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해 왔습니다. 전통 시대의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찬란했지요. 가장 선진국이었죠. 그런데 이 중국이 형편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 놀림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요? 중국을 보고서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아시아의 병든 환자. 한자로는 동아병부입니다. 이렇게 놀림을 당한 거죠. 서구 제국주의에게 그야말로 나라도 뺏기고 권력도 뺏기고 돈도 뺏겼죠. 전쟁에 졌으면 돈으로 배상해줘야죠. 그야말로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도 잃고 망국이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 같다라는 이런 위기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중국이 느끼는 더 심한 위기감 중에 하나는 땅도 뺏기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명까지 이제는 사라질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런 위기의식은요 중국 역사로 보자면 처음 있는 위기였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중국이 이민족에게 점령을 당해서 왕조가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가 있어요. 한 번도 이민족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원나라라는 나라는 몽고족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도 만주족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를 보면 이 두 이민족이 다스렸던 역사 시기를 중국 역사의 하나의 왕조로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고족 식민 강점기, 만주족 식민 강점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민족이 한족의 국가를 지배했는데 몽고족, 만주족은 중원에 들어와서 다 한족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을 차지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집을 차지하고 나서 내가 니네 집을 차지했지만 니네 아버지 어머님 생각, 할아버지의 가훈, 할머니의 말씀 이거 정말 좋아.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니네 가정을 다스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뺏겼는데 영토는 빼앗겼는데 문화는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철학자 풍우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나라와 청나라가 중국 역사의 일부분인 이유는 문화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대 들어와서 영국한테 지는 아편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서양에서 바다를 통해서 오랑캐, 중국인들은 이 오랑캐를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역대 중국 왕조에서 오랑캐들은, 그러니까 침략자들은 다 북방에서 내려왔어요. 북서쪽이나 북동쪽이나 이쪽에서 내려왔지 바다에서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역대로 해군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서양의 오랑캐들은 바다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오랑캐는 바다에서 왔다라는 차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땅만 빼앗아 간 게 아니에요. 중국인들의 정신, 문명까지 부정합니다. 이런 오랑캐는 없었어요. 중국의 문명을 부정하면서 거기다가 자기 문명 체계, 자기 가치관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서구 근대의 세계관, 기독교의 가치관을 중국에 전파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오랑캐는 중국 역사에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야, 이거는 민족의 위기이기도 하고 중화 문명의 위기이기도 하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사실 중국은 아편 전쟁 때부터 이제 나라도 약해지고 중국인들도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아편굴이에요. 아편 카페죠. 아편 카페에서 아편을 피워가지고 저렇게 병든 환자처럼 바뀌었습니다. 상해 가면 영국이 상해를 차지하고서 최초로 만든 서양식 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황포공원입니다. 이 공원 안내판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개와 중국인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실제로 공원 그 안내 게시판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한마디로 개 취급 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이소룡 영화 보셨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정무문이라는 영화, 이소룡이 나왔던 영화죠. 이 이소룡이 발차기로 저 공원에 가서 저 개와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간판을 깨버리죠. 그리고 일본인 도장에 가서 동아병부라는 액자를 발차기로 날려버립니다. 그만큼 이 근대 중국인들은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대접을 받았던 거죠. 난징에서 일본인들이 30만을 죽였죠. 저렇게 죽이고 일본인들이 웃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그야말로 버러지 취급, 벌레 취급 당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치욕을 기억하자 하는 이러한 교육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치욕을 기억하고 그 치욕을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과거와 같은 중심국가로 부흥시키자, 부활하자. 이게 중국인들 마음속에 맺혀져 있는 한입니다. 그래서 물망국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도 중국인들에게 이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치욕을 잊지 말고 다시 중화를 부흥시키자. 부흥이라는 것은 과거에 좋은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기를 다시 부흥시키자 하는 겁니다. 시진핑이 공산당 최고 대표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绝不允许任何外来势力欺负、压迫、奴役我们。
谁妄想这样干，必将在14多亿中国人民用血肉铸成的钢铁长城面前碰得头破血流。 중국의 부흥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치욕의 근대 시기를 벗어나서 과거와 같은 화려한 중심국가, 세계 중심국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사회주의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 이 중국의 꿈의 내용이 그럼 뭘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토를 다 회복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국주의 시절에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돈이 있고 힘이 강한 그런 중국을 만들겠다. 또 하나는 중국인들의 문명, 가치관 이것을 회복하겠다. 이게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인들이 꾸는 중국의 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꿈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를 강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은 대국이고 강국입니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중국이 근대의 치욕을 씻는 일이 주변 국가에 위협이 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되면 안 되겠죠. 중국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당한 것을 너희들이 우리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대갚아 주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고사를 잘 아실 겁니다. 중국 문화에는 이러한 복수 문화가 있습니다. 치욕을 되갚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갚으면 세계의 재앙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치욕을 씻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다만 그것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 않고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꿈이 중국의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예전에 제국주의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을 빼앗겼던 게 아편 전쟁에서 영국한테 져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타이완을 빼앗긴 것은 일본하고 청일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가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뭐 꼭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타 기업들 그리고 세계의 여러 기업들도 이런 좀 고초를 좀 당했었죠. 갤럭시 론칭 행사를 중국에서 했고 우리 삼성전자 대표가 가서 직접 론칭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론칭 행사가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삼성은 갤럭시를 중국에 팔려고 하는 것인지 중국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다 팔아. 이렇게 이제 네티즌들이 반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타이완이 안 나와 있었어요. 사실 뭐 한국인들 대다수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이완은 타이완이고 중국은 중국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마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면서 독도를 빼고 대한민국 영토를 표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인들의 감정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난 거죠. 이 타이완은 사실 중국이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 중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마지막 과제라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대의 제국주의하고 싸워서 져가지고 빼앗겼던 영토를 대부분 다 찾았습니다. 홍콩 찾았죠. 그렇죠? 영국한테 찾아왔죠. 그리고 마카오도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타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연설에서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책무다. 이 책무, 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 공산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이완 문제가 예민한 이유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타이완 해협 문제가 굉장히 폭발력을 지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중국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타이완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의 화약고가 돼버린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세계 평화 그리고 중국을 위해서도 통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통일하느냐가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세계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아주 큰 꿈을, 그러니까 빅 픽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1대1로입니다. 근데 이제 1대1로를 그 다른 또는 기존의 설명에서는 뭐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저는 조금 문명사적인 차원에서 1대1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이 왜 1대1로를 할까요? 가장 쉬운 답은 중국 자본 수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남아,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중국 경제적 식민지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경제적 측면이죠. 문명사적 측면에서 1대1로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문명의 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놓고 되게 이제 지구를 보지요. 근데 세계 중심은 미국과 유럽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세계 문명의 축이고 강대국의 구도입니다. 그런데 지구 번호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중심이 어디 될까요? 자, 미국과 유럽이 주변으로 사이드로 나가고 동남아,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이쪽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꿈꿉니다. 지금 지도 보시면 1대1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육상 실크로드 그리고 해상 실크로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길은 예전에 있던 길입니다. 그래서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광저우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에요. 왜 그러면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원추안이야? 예전에 명나라 때 정화가 원정을 갈 때 거기서 출발했어요. 이건 뭐냐면 과거와 같은 영화, 세계 중심 국가를 이 길을 통해서 다시 실현하겠다. 이런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그러면 어떻게 실현하느냐? 보면은 다 서쪽으로 나갑니다. 마지막 종착지는 유럽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자면 지구의 지금 지구 본의 축이 바뀌게 됩니다. 세계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중국의 꿈은 중심을 이렇게 틀자라는 겁니다. 문명의 축을 틀어놓자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안 국가들, 동맹 국가들을 규합을 해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고 있죠. 중국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 두시면 알겠죠. 싸움 바둑을 하는 사람은 직접 싸움을 하는데 바둑의 고수들은 직접 싸움하지 않습니다. 피해가면서 자기 영역을 만들고 세력을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가면서 결국은 자기 진지를 구축하죠. 중국은 지금 중동으로 나가고 있고 아프리카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지를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미국을 주변으로 밀어내겠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국가가 무려 65개국입니다. 전 지구 면적의 42.3%입니다. 인구가 무려 46억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경제 총량은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유럽과 강대국 중심이에요. 그런데 세계는 넓어요. 이 넓은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중동 지역,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 이쪽은 미국이 실패했던 지역입니다.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예요. 중앙아시아 미국 실패했잖아요. 중동 미국 정책이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다 적대적이 됐잖아요. 이
미국의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지금 중국이 파고들고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문명사적으로 보자면 중국은 동쪽으로 가는데 익숙한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현장법사도 불경, 진리를 찾으러 서쪽으로 가잖아요. 긴 중국의 문명사에서 중국이 진리를 찾으러, 그 다음에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갔던 시대는 개혁개방 이후 이 짧은 시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중국이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서쪽으로 가서 문명의 축을 다시 되돌려 놓겠다 하는 것이죠. 자, 중국이 서쪽으로 가면 앞에 어떤 문명권이 있습니까? 이슬람 문명이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유럽 문명이 있습니다. 중국과 이슬람, 물론 대립관계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친해요. 이란하고도 중국이 굉장히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문명하고 이슬람 문명이 손잡는다라고 치면 세계의 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명은 이슬람 문명하고 절대 손을 못 잡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 문명이 이슬람 문명하고 손을 잡고 유럽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야말로 중국이 꿈꾸는 것, 문명의 축을 돌려놓는 이런 꿈이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를 우리가 지나치게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궁극적인 꿈은 문명의 축을 돌려놓는 데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대1로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실리적인 측면. 중국 자본을 진출해서 이른바 중국 자본이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방식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요, 원래 비단길의 주인공은 중국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였겠어요? 원래 비단길은, 실크로드는 중동의 상인들, 아랍의 상인들, 그 다음에 유럽인들이 중국 문명을 향해서 중국 문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들이 왔던 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오랜 역사적인 그 경험으로 보자면 자기 것을 막 강제하고 수출하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다른 나라가 와서 주로 가져갔지요. 그런데 중국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본을 비롯해서 중국의 가치관, 중국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내보냅니다.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 문명의 원리하고 맞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지요. 마치 서구 제국주의가 근대했던 것, 그런 방식을 중국이 답습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중국의 원리, 중국 문명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중국에게도 세계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사실 대국 강국이 되는데 이제 서구의 길을 따라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서구가 선생이고 우리가 따라갈 모범이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길,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겠다는 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가치가 괜찮아, 이제 우리가 보니까 서구같이 미국같이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정권 위정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서구 근대 가치하고 비교해서 그것과 다른 중국 가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건 중국인들 얘기입니다. 중국인들은 중국 문명에는 종교가 없으니까, 그리고 유일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평화적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차원에서 타 종교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유교에 보면은 기소불욕이면 물시여인이라고, 내가 싫은 것을 남한테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문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이 패권을 잡는다면 서구 제국주의 시대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국 문명의 원리는 바둑이다. 서구 체스하고 다르다. 체스는 다 따먹잖아요, 우리나라 장기처럼, 그죠? 근데 바둑은 다 따먹을 필요 없어요. 한 집만, 반 집만 이겨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명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절멸시키고 그것을 점령하지 않는 문화적 전통, 문명적인 원리가 중국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평화적이다. 이런 평화적인 가치, 문명의 원리를 두고서 뭐하러 서구의 문명 원리 가치관을 따라가느냐? 중국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의 이런 주장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인들은요, 미국 제도보다 서구 민주주의보다 중국 제도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이 선거의 자유가 없잖아요. 시진핑 모든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은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제도가 요즘 보니까 미국 제도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다스린다. 그런데 미국 보니까 트럼프 때도 그랬지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더라. 능력이 없어도 표만 많이 받으면 되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는 포퓰리즘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그런데 중국과 같은 큰 나라를 능력은 없이 인기만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원리는 중국하고 맞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정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서 나에게 표를 줍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 그 지지층을 보고서 그 사람들 이익을 반영하는 정치만 한다. 이거는 중국이 생각하는 정부가 아니다. 정부는 중성해야 된다. 나를 싫어하던, 나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던, 나를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을 보고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 미국 민주주의 한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미국 제도하고 비교해서 중국 제도가 장점이 있다. 봐라. 미국은 선거를 통해서 국가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국가 정책이 바뀌죠. 특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국가 지도자가 바뀌면 정책을 거의 나라의 리더가 바뀌면 뒤집잖아요. 근데 중국은 50년, 100년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이거는 중국 시스템만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제도, 정치 제도를 따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치와 제도뿐만 아니라 요즘에 중국은 IT에서도 중국의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GPS 쓰고 구글 쓰고 미국 IT 기업들의 앱을 쓰죠. 근데 중국은 안 써요. 자국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GPS가 아니라 중국은 베이도우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굉장히 중국이 가치와 제도,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상에서 이제 미국이나 서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국만의 길, 중국만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분간 민주주의 할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구나 한국에서 중국이 민주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민주주의를 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중국의 제도보다 이만큼 우수한 제도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인들의 마음, 생각이 바뀝니다. 아 그래, 우리 제도보다 미국, 한국, 서구의 제도가 좋은데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서구의 민주주의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문제가 많지요. 하지만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중국 제도가 훨씬 나아, 중국이 우수해, 이렇게 등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서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국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바로 그 대안이 중국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적인 것, 중국적인 가치, 중국 제도가 미래 가치를 지녔다라고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 서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 시스템을 잘 발전시켜서 모범적으로, 그리고 중국인들이 따라 배우고 싶도록 만드는 일,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한국, 미국, 서구의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궁극적인 꿈은 결국은
중국몽입니다. 영토를 찾고 그리고 부강하고 그리고 중화 문명을 다시 부흥시키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적인 비전이 4차 산업을 바탕으로 4차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상당히 중국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5G 표준 특허를 보면 중국이 지금 1등입니다. 미국이 4G에서는 그래도 선방을 했었는데 5G로 갈수록 계속 지금 떨어집니다. 특허가 떨어져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희망적입니다.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단히 지금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 기업으로 보자면 화웨이가 5G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5G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화웨이를 기어이 주저앉히고 화웨이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화웨이가 기본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한 저널, 과학기술 저널에 발표되는 논문을 보면 중국 학자들의 논문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등은 물론 미국입니다. 그런데 2002년에는 중국이 순위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2017년의 통계를 보면 중국이 2등인데 미국하고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이게 이제 미래 4차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겠죠. 중국에서는 거지도 현금을 받지 않고 QR코드로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핸드폰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플라스틱 카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요즘도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의 플라스틱 카드 쓰지 않고 핸드폰으로 다 물건 거래를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래도 높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비율, 모바일 결제의 비율이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으로 일종의 그 지름길로 그냥 나가고 있는 거죠. 플라스틱 카드를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안면 인식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제가 상해 갔을 때 했던 경험인데요. 상해에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맞은편 그 횡단보도 반대편에 있는 신호등 밑에서 제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제가 건너갈 때 신호등 색깔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위반자하고 이렇게 제 얼굴이 뜬 거죠. 그런데 제가 중국에 입국할 때 저의 안면을 인식시켰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 너 한국인 이호견 한번 위반했어. 이렇게 이제 증거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인을 색출하는데도 이 안면 인식을 써요. 무섭죠.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제, 출입 이런 데 있어서 안면 인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 선진국으로 가는 비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전기차,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도 중국이 선진국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4차 산업 시대를 선점하고 4차 산업을 가장 앞서서 이끌어가면서 중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중국이 꿈꾸고 있는 미래 그리고 현재를 보자면 중국의 생각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고 강국이 되고 중국이 세계 지배 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상과 도전은 단순히 경제나 군사, 정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미국의 패권 질서만이 아니라 근대 이후 세계의 패러다임, 여기에는 근대 이후의 가치관, 세계 질서, 그다음에 근대 문명,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중국 버전으로 바꾸겠다는 큰 꿈,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꿈이 뭐 군사강국이 될 것이다, 경제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중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 세계사를 보면 패권이 뭐 고정돼 있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 뭐 영국으로, 그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을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패권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세계 패권이 변화된 양상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서구 문명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명적으로 보자면 기독교 문명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른 도전 국가가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구의 학자들, 특히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이거는 정말 미국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고 일찍이 없었던 위기이자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 문명권 밖에 있는 나라가 근대 이후에 서구 패권, 단순히 미국 패권에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서구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거는 문명사적인 갈등이고 문명사적인 패권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미국의 보수적인 학자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국의 학자들도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중국이 이제 새로운 세계사를 열고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분간 이런 중국의 모습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국이 되면서 4차 산업 강국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습니다. 안보와 정치적으로는 미국 동맹에 속해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속해 있습니다. 굉장한 딜레마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국을 보는 눈을 조금 달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서구 사람들도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성장을 지속할 수 없고 4차 산업 선진국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중국은 붕괴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 정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망하겠어요? 안 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중국을 보는 눈, 중국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서구처럼 또는 우리나라처럼 민주국가가 아니고 인권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고 4차 산업 선진국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제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일까? 이러한 차원의 대응책을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리더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절실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보는 시각, 중국에 대한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부패한 국가, 저렇게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공산 일당 독재의 국가는 무너질 것이다. 이 생각에만 갇혀 있다가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중국이 저렇게 성장해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대응책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다가가야 물고기의 속성을 알 수 있고 산에 다가가야 새소리를 잘 식별할 수 있다. 물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물고기의 속성을 모릅니다. 중국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중국에 다가서서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중국의 꿈이 무엇인지 찬찬히 뜯어보고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이욱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